유교의 의미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입니다. 해방 3년 쏟아졌던 이제 좌익서적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공산당 선언 바로 나왔다라는 거. 해방되자마자 나왔습니다. 1945년.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서적이죠. 그러니까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의 자본론, 공산당 선언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 레닌의 책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러니까 레닌의 저작도 뭐 두 개 정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제 고르라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하고 제국주의론,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레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만한 아주 결정적인 압도적인 어떤 중요성을 가진 책이죠. 이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구, 김수임의 남편, 여간적 김수임의 남편이고 남노당 최고위급, 박헌영은 밑에 2인자, 3인자쯤 되나요? 제가 뭐 정확하게 서열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고위급이죠. 이강국 외에 민주주의 12강국, 얼핏 보면은 전혀 좌익서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과 인민, 역시 좌익서적. 민주주의, 민족, 인민 이 개념으로 쭉 훑었던 책이 당시 해방공간에서 나왔다는 거. 이 부분들 꼭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참 어떻게 보면 좀 귀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마 국립도서관에서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 그 희귀도서 가운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제도 검사 아시죠? 오제도 검사. 오제도 검사가 쓴 당시에 이제 또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붉은 군상이라고 해가지고 좌익들 단속했을 때 뭐 책인데 알라딘 중고 서적에 온라인에 올라가 있던데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부르는 게 값인데요. 억대인데 그냥 뭐 물론 그 딜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깜짝 놀란 가격으로 이렇게 호가는 불러놨어요. 그래서 그런 옛날 책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네 권 소개드린 책,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해방공간에서의 시시각각 이제 다가온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어떤 거니까 뭔가 사태를 예고하고 예감하는 것이었다라고 해도 될까요? 아무튼 그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지식인들의 지적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특히 우파 서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돋보이는 책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김일성과 관련해 가지고 참 이 사람을 이제 다루어 나가면서 김일성과 북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이제 다루고 뭐 짚어봐야 되는 거고 하지만 워낙에 여전히 이렇게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새삼 이렇게까지 이제 짚어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저는 뭐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소동, 뭐 가짜다 날조다 뭐 그냥 있었던 사람이고 그 나름대로 뭔가 한 것은 틀림없죠. 근데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과장되고 또 날조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은 보면 직관적으로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의 케이스하고도 비슷한데, 김원봉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시비가 되면서 새삼 이제 낱낱이 해부되고 하면서 그가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럴듯하게 묘사됐던 것의 이면 되다 보면서 오히려 잠잠했으면은 애틋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어야 할지도 모를 김원봉이 난도질돼 버렸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아주 엽기적인 기회주의자더라, 이렇게 지금 김원봉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뭐 김원봉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한일 무장투쟁이라는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런 명분들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이렇게 때가 있죠. 알려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늘 현혹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계속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우리들 약점을 파고들면서 압박을 가해오고 그러죠. 근데 김원봉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이듯이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설사 한일 무장투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았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걸 보고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어쩌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랬었죠. 이제 김원봉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말썽이 나고 하니까 그 뭐 어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랬다나, 김원봉의 1945년 이전까지의 행적만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죠. 웃기는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폴포트도 킬링필드 있기 전의 폴포트만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히틀러도 2차 대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하기 전까지만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히틀러도 애국자잖아요. 자국 독일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명도 하고 1급 훈장도 받고 나름대로 열렬한 어떤 아주 훌륭한 병사였고 애국자고 그렇죠. 그 히틀러는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원해 가지고 갔습니다.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원해가 갔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본 국적 자체는 그냥 그 독일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독일군으로 안 가도 되는 거죠. 갈 이유도 없었던 거고, 오히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징집 거부로 해가지고 말썽이 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고 합니다만, 독일군으로는 안 가도 되는 입장이었죠. 근데 독일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원 입대해가지고 실명하고 장님 될 뻔했고 뭐 이랬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고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던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욕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연쇄살인범조차도 한때는 다 어여쁜 갓난아기였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은 결과에 종합적으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항일 무투를 했든가 말든가 간에, 그게 어찌됐든 간에, 이전에 개인사가 어떻게 됐든 거 간에 꼼꼼히 살피고 따지고 진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래 김일성 맞고 모든 게 김일성이 공조이고 몽땅 다 그래 이 잘했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6.25라는 참혹한 사태를 야기한 그 전범의 책임은 절대로 비껴갈 수 없는, 용서될 수 없는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500만 사상자, 1000만 이상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만이 아니라 16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군들도 난데없이 와가지고 또 어느 나라에서 생판 와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한반도 기후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월동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동상으로 죽고 당시 사진 보면은 꽁꽁 얼어 죽어가 있는 미군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걸 종합적으로 맞춰보면 김일성. 스탈린의 음모가 있고 스탈린의 목표가 있고 했지만 그걸 또 굳이 쫄아가지고 스탈린을 오케이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지만 그렇게 열렬하게 쫄라댔던 당사자는 김일성이죠. 본명은 김성주라고 하죠. 예. 이 사람입니다. 근데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주석직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없는 거죠. 영국 결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국 골비라고 해야 되겠죠. 결번이 번호가 아니니까 일종의 이제 영국 골비 형태로 주석직은 이제 없는 게 되어 있는 영원한 주석으로 이렇게 되는 그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뿌리가 되는 부분들은 항일 무장투쟁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열몇 살 때 티어티거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고 8살 때부터 뭘 시작을 하고 14살 때 뭘 하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나뭇잎으로 건너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고 방공 모략 선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어릴 때. 그러니까 반공적 입장에서 저들이 정신 나간 미친놈인 것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건너가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라는 얘기들을 남쪽에서 지어내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북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혀를 찼습니다. 그래서 만정이 떨어진 게 이제 처음에는 날조 방송인 줄 알았죠.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일찌감치 북한 방송을 꽤 오래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면역이 된 것 같은데 김일성이가 어디에 이제 협동농장인지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격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격려를 했는데 그 격려를 한 자리에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앵커라 그럽니까? 아나운서라 그럽니까? 라디오 방송으로 하는 사람이 막 훌쩍거려요. 제가 그걸 듣고 이거는 남쪽에서 하는 날조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놈들이 그러니까 그 황당한 괴물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날조한 방송일 거라까지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스토리 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했고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목이 베어가 말을 잇지 못하면서 훌쩍거리고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황당하게 했죠. 그 다음에 나뭇잎, 솔방울 얘기도 그 라디오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더욱더 황당하게 했는데 그게 날조 방송이 아니었던 걸 알고 나중에 놀랬고 얘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 그래서 영생불멸 아까 그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하고 비교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34살 때 어쨌든 간에 저게 어떤 장면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맥클레르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6.25 이후에 또 수습을 하고 나라 또 재건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50년대 빠르게 전쟁에서 재건을 하고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는 대충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나았다. 70년대 이제 중반쯤부터 한국이 본격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근데 그 내막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웃깁니다. 도대체 김일성이란 자는 어떤 인간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번 이제 중국 경우에서 모택동이가 마르크스를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기는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김일성은 어떨까요? 좀 더 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도대체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적 수평적 기준을 비춰보면 나름대로 뭐 그때는 뭐 중학 정도 나오는 것도 그랬으니까. 근데 참 아는 게 너무 없고 무지했다는 것들은 거듭거듭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중에 이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소련 동구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소동구권이 이제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뭐 엄청난, 그러니까 버티긴 했지만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는 뒤에 이제 그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좌충우돌합니다. 대화하자고 막 이렇게 갔다가 그래가지고 뭐 카트가 또 입을 해불쩍 벌리고 김일성이하고 같이 배도 타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뱃놀이 같이 하고 하는. 카트도 참 웃기는 사람인데 뭐 그런 사진이 있더군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핵 개발은 계속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미라가 되어 있죠. 이제 미라가 되어가지고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고 미라대가 있고, 북한의 이제 종교적 상징이죠. 우상이 이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구호, 인민들에게 고깃국과 입합의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내 그랬었는데 북한 사람들 다 굶어 죽게 만들었죠. 이제 아들만 살을 찌웠더라고요. 아들 손자만. 그랬더라고요. 약속은 다 굶어 죽는 아사 상태가 되고 본인도 살이 뒤룩뒤룩 쪘고, 아무리 체질이라고 해도 먹을 거 많이 먹어야 살찝니다. 근데 인민들이 자기가 저거들이 얘기하는 인민들이 그렇게 굶주려서 굶어 죽고 하는데 살이 쪄요? 그렇습니다. 옆에 박헌영, 김일성이 박헌영 뭐 전쟁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죽죠. 숙청된 김일성의 숙청당한 가장 먼저 숙청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일반에 안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종락, 뭐 무수히 이제 당시 이제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이런 시기에 만주 지역에 무장, 투쟁 이런 관련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명멸을 거듭해 나갑니다. 이종락 이 사람 처음에 열심히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좌파 계열 이런 것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산진영에 접근을 했다가 또 일본군에 또 투항을 내버리고 나중에는 김일성군에 이제 또 사살된다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진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김일성의 최초의 공식적 경력은 소위 이런 항일 무트 경력은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입니다. 혁명군이었는지 아닌지 조선혁명군 저때는 저런 비슷한 이름이 붙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혁명군, 조선인민혁명군, 또 조선 무슨 혁명
아무튼 근데 이제 이종락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 거기에 대원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근데 자료가 이제 저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언급을 해놨습니다. 선언문이나 17개 구호 등을 보면은 조선 독립운동과는 무관한 만주 또는 중국 적화를 위한 투쟁 조직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 저 때는 이미 이제 공산 진영 쪽에 접근을 해가 있을 텐데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뒤져서 원문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놀랍게도 검색이 되고 이제 파일로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뭐라 그럽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가 있었어요. 저기 설명대가 있는 데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의 입장에서 국민당 타도,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파 민족주의 계열의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조직들 단체들에 대해서 맹렬한 적대감을 표하고 그걸 박멸하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끊임없이 노출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글쎄 그게 뭐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 민족주의 계열은 더 아주 훌륭하고 고상하고 저들은 아주 나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알력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었겠구나 이런 상상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명분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러니까 싸움 이상으로 그들 나름끼리의 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맹렬했구나라는 것들 흔적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전체 종합해 보면은 조선 독립, 만주 중국 공산하고 오히려 목표가 나서 조선 독립이 아니라. 그리고 조선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 조선인적 아이덴티티보다도 아이덴티티가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벌써 발견이 됩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네. 말씀 중에 김일성이가 본명이 김성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김일성이 이 항일 독립운동들을 자기 것으로 들었다 했는데 지금 아까 나온 그 김일성하고 김성규가 같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전체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렇습니다. 그래 김일성 네가 북한 너가 주장하는 대로라 하더라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주장들을 상당 정도 받아들여 준다 하더라도 중대한 약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설처럼 회자되는 거 말고 명백하게 이제 문헌으로 나와 있는 얘기들이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원래 본명이 김성주라는 거는 이제 다 알려진 얘기, 그건 본인도 하고 있는 얘기니까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어릴 때 이름이 그랬다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 어쨌든 이제 입당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다 겹칩니다.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국 권력이었기 때문에 코민테른의 일국 일당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는 공산당은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인이든 중국인이든 전부 다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권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원만하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버티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종락 패거리들도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패거리들도 쭉 다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그러니까
좌익 계열의 입장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하면서 소련의, 다시 말해서 코민테른의 입장을 거역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은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반드시 이제 합류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입당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좀 있습니다. 김일성은 뭐 31년, 32년, 33년 두 가지가 아니라 31년 이야기도 있고 한데, 대체로 32년도쯤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입니다. 그죠? 이제 중국인이 된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국적을 또 중국 국적을 갖는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일성 그 일가가 처음에 만주에 발을 디디는 게 8살 때죠. 그러니까 8살, 14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버지 뭐 김형직이 뭐 어째가지고 뭐 독립운동을 했다나 어쨌대나 뭐 그래가지고 뭐 만주로 왔다나 뭐 해가지고 뭐 그랬답니다. 뭐 그래가지고 만주에서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네요. 뭐 두 가지 썰이 다 있습니다. 뭐 의사 물론 면허 없는 의사였지만 세브란스 나왔다고 사칭하면서 의사 해가지고 돈 벌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아픈 장사였다 뭐 이런 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돈을 좀 벌었다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김영직은 조금 일찍 죽은 걸로 이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평양으로 김일성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김성주죠. 내려와 또 평양에서 공부를 좀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랬다가 다시 만주로 올라갔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너무 장문이 많아가지고 뭔가 하면은 그때 편리하게 사건들에 맞추어서 위치를 비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릴 때 만주에 가서 만주에서 8살 무렵에 만주에서 큰 거는 사실입니다. 중국말 배웠죠. 중국말 배우고 중국에 친숙합니다. 공산당 입당할 때 절친한 중국인 친구하고 함께 입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군의 전신이 되는 동북인민혁명군, 이것도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산하 조직입니다. 원칙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뭐 따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게 소위 그게 1536년부터 동북항일연군이 돼가지고 그게 대원이 되었다. 근데 동북항일연군이 연군이 된 거는, 그러니까 인민혁명군이라는 게 공산당 직속 조직인데 저게 주축이 돼가지고 공산계열, 국민당 계열, 마적당 계열을 다 묶어가지고 연군을 만들었다. 김일성도 거기 들어갔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진이 만주의 항일 6대 사진이라고 뭐 이렇게 떠들고 올라와 있습니다만 라고 합니다. 예, 글쎄요. 항일 6대인지 아닌지 누군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동북항일연군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 왼쪽 편에 저 지문의 내용하고 이 사진하고의 참 이 묘한 참 언밸런스. 예. 어쨌든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조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은 어쨌든 다 중국인들이 언뜻 봐도 생김새가 중국인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참 이 김명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발굴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도 도저히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 관동군도 깨뜨렸다라는 그 참 열렬한 투사들처럼 보이지는 않죠. 이런 아이들이 관동군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동북항일연군의 실체라고 하면은 도대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게 뭔가요?
그래서 아까 그 이름이 동이란 이 사람 희한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별로 닮아 보이진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42년 죽었는데 참수를 당해가지고 머리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2004년 6월에 62년간 실종된 두개골을 길림성 국립공원에서 발견해가지고 2008년에 대대적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 예. 저는 뭐 그냥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의 장문 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관련한 것도 뭐 북경일보 인용 기사로 되어 있거든요. 중국 미디어입니다. 이것도 중국 사이트에서 찾은 거고 그렇습니다. 민생단 사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새삼 한번 다시 한번 민생단 사건에 대해서 상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만주지 흑역사 그러면서 민생단 사건 언급했던 거 기억이 조금 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송 오브 아리랑 니미엘즈가 쓴 송 오브 아리랑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김상이라는 본명 장지락이라는 조선인 공산주의자죠. 뭐 일본군 첩자로 몰려가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33살 때 민생당 사건의 와중에서 민생당 사건이 뭔가 하면은 32년에서 37년까지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이 일본 첩자를 이제 찾아내겠다고 해서 벌인 소동입니다. 주된 대상 타겟은 대부분 다 조선인들이었습니다. 조선인들. 이거는 이 인용 노란 이 인용 글은 무려 한홍구 유명한 좌벌 한홍구의 이런 한홍구시조차도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런 민생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일성도 이제 민생단 사건에 걸려 들어갑니다. 민생단 혐의를 받아요. 민생단. 김일성도 걸려 들어갑니다. 민생단 혐의가 있다. 숙청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김일성은 대단한 신뢰와 존경을 보이고 있다라는 변호가 계속 이때도 여러 기록에 따르면 동북항일연군에 이제 그러니까 김일성의 이제 상관에 해당되는 김성주죠. 실제로 민생단 고발 들어갔을 때 김성주에 대해서 이제 고발 들어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정언도 있고 문헌도 있고 중국적 기록도 남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주보정을 비롯한 몇몇이 적극 변호를 하고 그러면서 혐의를 벗고 이제 살아남게 된다 이렇게 숙청을 명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숙청이 돼가지고 덕분에 자리들이 많이 비고해가지고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육사장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12년생이면은 30년대 중반쯤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0몇 살인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젊게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어쨌든 이 동북항일연군은 김일성은 거기서 민생단 혐의를 벗고 사업 숙청을 면하고 살아남고 이런 이제 출세의 끈을 잡게 되는데 동북항일연군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김일성도 북한도 동북항일연군이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하거든요. 뒤에 소개하겠지만 소위 보천보 전투 동북한일연군 이름으로 한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천보 사건은 동북한일연군 이름으로 벌인 싸움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북한일연군이라는 게 조선 독립을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주 지역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은 고민태는 또 원칙상으로도 그래 일본과 상대한 항일은 좋다. 그러나 그 지역은 중국 관할 지역이니까 중공당이 지위를 받아라. 지난번 중국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소문도 모택동도 한반도 문제,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중화주의자나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설사 내면에 열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로지 조선 독립을 첫 번째 순위로 해서 싸우겠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 지위를 받는 산하 조직에서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동북항일연군에 포함되어 있던 조선인들은 사실은 어릴 때 만주에 이주하고 또 만주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가 좀 어떨까요? 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짚어봐야 되는, 좀 이제 냉철하게 한번 합리적 이런 어떤 따짐이 좀 필요한 어떤. 그 다음에 민생당 그 투쟁, 민생당 어떤 색출 작업 이런 게, 그 다음에 민생당 거기에 그 중국 공산당이 민생당 어떤 그 색출에 맞서 가지고 반민생당 반발 있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중국으로부터 중국 중공당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은 또 안 합니다. 오히려 계속 거기서 변호를 하고 변호를 받고 살아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쭉 올라가려고 합니다. 김일성의 그 회고록, 왜 김일성 회고록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이 있다. 거기에 실제로 동북항일연군 이야기가 그 민생당 사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 현안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김일성의 행적에서 딱 보이듯이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뭐 오갈 데 없어서 그랬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오갈 데 없다라는 게 어울릴까요? 예. 아무튼 그 안에서 계속 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해서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 더군다나 중국 공산당 만주 성리 고민테르는 극동지휘부의 지휘를 받고, 예. 결국에는 소련과 중국 입장에서 거기에 전략적 어떤 목표에 봉사하는 전술적인 말로서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소련과 중공당이 과연 얼마나 조선 독립이라는 문제들을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조선인들을 활용을 해서 일본에다가 싸움 붙이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중국조차도 소련조차도 피를 흘려주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것일 겁니다. 보천보 사건 이야기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호해입니다. 이걸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사실상 김일성의 이때 이제 그러니까 김일성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내 이제 보도가 쫙 김일성으로 나옵니다. 그죠? 김일성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 1937년 6월 5일 이제 이 보천보 사건을 이제 6월 4일에 있었던 보천보 사건을 보도하는 호해 6, 5일자 호해입니다.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걸 뭐 가지고서 여기 이제 동북항일연군 보천보 사건, 그 보천보 습격, 그 다음에 또 그 TFD가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발판으로 했다라고 하는 조국 광복회 뭐 이러면서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거의 바이블로 삼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 막 거의 뭐 다 나옵니다. 복음서 수준의 뭐 이야기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등장합니다. 뭐 굉장한 이야기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뭐 근데 이게 이제 참 웃기는 겁니다. 예. 이게 과연 이들이 그러니까 그 내세울 만큼 그런 게 되느냐? 물론 한국의 종북
좌파 진영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열렬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심지어 뭐 한홍구 등등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면은 일제시대 내내 전체로 볼 때 처음 있었던 항일 무장투쟁 세력의 국내 진공작전이었다. 뭐 국경을 넘어 들어와가지고 수식을 갖다 붙여 이런 설명하는 거 보면 혀를 내두르는데 뭘 그걸 국내 진공까지 이렇게 하면 좀 민망한데, 하여튼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는 저들의 이제 특기입니다. 마치 그 모택동이가 쫓겨간 예남 대장정이라고 그러죠. 그 원래 있던 데서 예남까지가 그게 9,000 몇백 킬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9,600킬로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이동해 나간 걸 갖다가 대장정이라고 그러는데 10만인지 20만인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사람들을 새로 모집안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연안에 도착한 게 6,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출발한 10만인지 20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000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00조차도 지어낸 숫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대장정이라고 불러요. 대패주죠, 대패주. 속된 말로 도발이 친 거죠. 그러면 나를 살려라 이제 도망치면서 막 죽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대장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하죠. 지금 뭐 중국에서는 그런다네요. 지금 그 미국에 맞서가지고 뭐 이렇게 벌이는 뭐 이런 무역 갈등, 그다음 정치적인 어떤 이런 갈등, 경쟁 이런 부분들도 뭐 신장정, 신대장정 이렇게 한다는 어떤 나라 장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진공작전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피해 보도 이제 동아일보가 정말 열심히 보도를 많이 합니다. 이때 보면은 보도를 갖다가 동아일보하고 매일신보가 막 보도를 열심히 합니다. 특히 이제 매일신보는 페이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뭐 좀 튀겨서 보도를 잘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열렬하게 보도를 잘 하는 데가 무엇이든지 이제 막 쫓아다니 보도를 잘하는 동아일보가 정말 보도 잘 합니다. 근데 피해 보도 그렇게 뭐 대단한 사건처럼 보도를 했는데 정작 동아일보가 그 다음에 피해 보도를 한 것에 따르면은 죽은 사람은 2명, 일본인 어른 1명, 그 다음에 순사 부장의 딸 2살짜리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발이겠죠. 오발로 봐야 되겠죠. 홍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게 보천보 사건의 실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습격 사건이 있고 나서 불도 지르고 하고 뭐 도망을 쳤으니까 대대적인 이제 토벌 작전이 시작돼 가지고 이른바 세력이라고 좀 있는 게 모조리 다 괴멸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창국계 보천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천보 습격을 했던 거는 다 괴멸이 되었다 어쨌다. 근데 여기서 참 그러니까 저는 속단적 결론을 안 내리고 물음표를 붙여놓고 이제 남겨둡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김일성이 전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천보 6월 4일 일어난 보천보 습격 사건, 김일성 부대가 습격을 했단다. 6월 5일자에서는 그 6월 7일자에서 또 피해 규모가 이렇단다. 그 다음에 맹렬한 소탕 작전이 벌어지는데 그래가 37년 11월 18일 그렇게 이제 쫓기고 있었던 김일성. 그래서 전사했다, 죽였다 라는 걸 동아일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쭉 주요 당시 이제 조선의 주요 신문들이 쭉 보도를 이제 전사 보도를 쭉 해버리는 겁니다. 뭐 이렇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별달리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름을 뭐 전공을 뭐 이랬다 훔쳤다 어쨌다 옛날에 이름을 날리는 김일성 장군이라는 게 있었다 아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회자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근데 왜 인가 하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보천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보천보의 그 사건에 그 참가해서 습격 사건에 참가했었던 사람인데 그때 김성준은 없었어요. 그 김성준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의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물론 증언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팩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 다음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건의 규모 자체도 참 너무 보잘것없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가 있다라는. 근데 아무튼 김성주, 김일성은 이게 이제 그다음 북한의 공식 입장은 여기서 다 시작입니다. 그들의 일종의 사실상 그들의 그러니까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런 의문점 놔두고라도 실제 만주에서의 이제 조금 더 신랄한 어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군이라는 것은 이제 공산군, 뭐 빨갱이들이죠. 이제 이거 보시니까 뭐 좀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뭐 그랬잖아요. 뭐 빨갱이가 일제잔재, 7.1잔재라고. 이 빨갱이라는 용어는 아직 없잖아요. 예.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공군이라고 써요. 공산군. 예,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 운영하였던 한국 국민당 아시죠? 한국 국민당 기관지. 예.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36년 11월 30일자. 김일성 부대가 만주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비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공군의 화와 해 뭐 이렇습니다. 곡식과 재물을 있는 대로 빼앗고 조금만 불만을 보이면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동포 촌락을 습격한 횟수가 428회, 피해자 수 2204명, 10월 한 달 동안만 잡혀가면서 인명의 손해를 받은 것이 204명. 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 그 열렬한 또 애국지사분들, 독립운동을 현창하시려고 분들이 저를 어쩌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당시 이런 마적의 노래라는 게 있을 정도였고 글쎄요. 마적당과는 얼마나 닮았고 얼마나 거리가 있었을까 이런 것. 근데 실제로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보급투쟁이라는 명분하에서 양면에 대한 약탈, 납치, 살인, 방화 등이 자행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떤 정언이 있습니다. 시카고 선지 동경지국장 마크 게인, 이 사람이 1946년 취재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에 응한 사람의 정언, 37년에서 38년 겨울 김일성 부대, 김성준 부대죠. 총으로 무장한 남녀 52명을 이끌고 마을을 습격해서 쌀과 의복, 소 등을 약탈해 갔다. 아니 이 부대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뭐 총을 들고 찾아가서 정중하게 뭐 조달을 뭐 해간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뺏긴 거죠. 겁이 나서 뺏긴 게 된 거겠죠. 양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적당 두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 잊어버리고 뭐 조선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독립운동에서 한 사람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뺏길 때는 마적질이죠. 양민들에 대한 피해, 막대했다. 계속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군이 일본 측에서 의도적으로 과장했다라는 일본 측의 기록들이 무수하게 남아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은 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소위 그 빨치산들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급투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소설도 나오고 남부군 이연상의 남부군 빨치산들 보급투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말이 얌전해서 보급투쟁이지 그 뭡니까? 총들로 내려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내놔라는 겁니까? 정중하게 협박을 하는 거죠. 총과 칼을 갖다 대고 그런 거죠. 뭐 뺏어가는 거고 조금 심하면은 어떤 거니까. 근데 그게 잦아지고 하면은 횟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못 견디겠다. 사실은 민생당인이 그 다음에 민족 뭐 협파인이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여기 주민들이 못 견뎌서 일어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신상옥 아시죠? 신상옥 최은희 신상옥 이제 감독이고 북한이 이제 피랍됐다라는 거죠. 김정일이 지금 이제 북한 피랍대가 있을 때 이걸 이제 조갑재 기자님 이제 직접 쓴 기사에 이제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88년도 이제 돌아왔을 때 직설적으로 질문하셨답니다.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상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한마디로 신상옥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다. 마적단. 그 사람들 마적단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북한이란 마을을 점령하고 분탕질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아무 거리낌 없이 호화 변태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마적단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형태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그때 이제 이름은 언급을 안 해놨더만요. 경제부처 장관, 경제부처 장관이 여러 명은 아닐 테니까 몇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인상기 가까이서 보니까 마적단, 그것도 거대한 무장을 한 마적단이거든요. 요사이 말로 하면 조폭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렇답니다. 이렇답니다. 자, 이것도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 계통에 오랫동안 이제 종사하고 이제 대북 전문가 분입니다. 김일성은 실제로 마적직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소속의 동북연군에 소속되어 군자금을 만든다는 구실로 일본인들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양민들을 더 많이 괴롭히고 약탈 살육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휘를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보급투쟁, 군자금도 만들고 식량도 조달하고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수하에 들어가 일본 군인들과 싸운 것도 사실이지만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조선 독립운동이 아니라 일본과 싸웠는데 중공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우면서 조선 민중들을, 만주 지역의 조선 피플들을, 인민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했다. 용병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죠. 일어났죠. 이게 김일성이다. 이거 보천보를 미화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항일 무장투쟁인지 나름대로 본인은 그런 걸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어떤 양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적질 비적질처럼 느껴졌던
활동을 쭉 하다가 1940년, 41년인가요? 40년인가? 예, 소련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쳤어요. 예. 위에 보고도 안 합니다. 그냥 이제 그냥 도망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후견인 노릇을 하고 보증을 써주고 있었던 주보중으로부터 나중에 굉장한 심한 질책을 받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소련에서도 이제 소련에 도망쳐가지고서 체포됩니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되고, 당시 같이 이렇게 도망쳤다가 잡힌 사람의 회고담에 따르면 토굴에 땅굴 속에 갇혔답니다. 땅굴을 판 그 무덤 안에 가둬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 베트콩들이 미군 포로 학대할 때 가뒀던 그 감옥이 연상이 되던데, 처음에 막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 의심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이제 취조도 받고 조사도 받고 그랬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근데 아무튼 나중에 소련에서 88여단이 만들어질 때 결국에는 이 이제 김일성부터 김성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패그 똑같이 도망쳤던 패그를 다 여기 참여합니다. 사실은 88여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목적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특정한 만주 지역의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겨냥을 해서 이제 준비하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참 유명한 사진입니다. 워낙에 이 관련한 사진들 찾아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이 김일성이 김성주입니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4명 중에 1명은 빠졌다가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게 가장 원본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그 김성주가 빼딱하게 써서 옆에 서가지고 보는 게 이게 이제 최초 원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사진 조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88여단 시절 가운데 있어야 대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운데 갖다 놓은 사진들 쭉 있는데, 그렇습니다. 88여단 이게 여러 번 이제 그 김일성을 구해준 같이 있는 김성주, 이 주보중입니다. 주보중 부인이고, 이렇게 나란히 3명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이제 이 옆에 이제 소련 사람이죠. 88여단 뭡니까? 이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이제 소련군, 소련 부대라는 거죠. 예. 스탈린의 지령으로 42년도에 88여단 대위계급장 달고. 근데 이제 뭘 하느냐? 그럼 무슨 활동을 좀 하느냐? 훈련을 계속 갔습니다. 40년에 소련으로 도망가가지고 45년 해방될 때까지 계급은 소련군 계급을 달고 대위계급을 달고 소련에 머무는 거죠.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어릴 때 이름이 유라 이런가요? 그래서 그 소련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소련 영내에서. 근데 저들의 주장은, 공식적 주장은 이때 그러니까 백두산 밀림에서 맹렬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설을 막 써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네요. 30년대 이제 시작한 소위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주장하는 그 활동, 보천보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2살짜리 아이 죽게 만들었던, 그리고 좀 있다가 그 토벌 때 이제 괴멸, 폐주당하고 그러다가 못 견뎌가지고 소련으로 도망쳐가지고 소련에 그냥 5년간 머물러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김일성 당시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근데 아무튼 실제 상황은 그러합니다. 적어도 40년부터 45년 동안은 소련에서 그냥 훈련만 받았던 게 이거는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정설에 해당이 되고, 30년대 활동이라는 것들도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뭘 한다고 했었지만 그 활동도 미미하게 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건 이제 일본군의 무력이 너무 강했던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중국 공산당과 관련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한일 무장투쟁, 일본과 관련해서 열심히 싸우고 한 거는 모택동군 중공당 계열보다는 국민당 쪽 계열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부추기고 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모택동의 입장은 역량을 잘 보존하면서 국민당은 일본과 싸우면서 힘을 소진하고, 물론 모택동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동북 지역에서는 조선인들 꼬드겨 가지고 앞장서서 동원하면 되겠네요. 이런 것 정도의 의미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만주 지역에서의 소위 항일 무투라는 게 기대한 만큼, 소문난 만큼 그렇게 열렬할 수는 애초부터 없었던 거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계선이 그어져가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 여건. 그래서 저는 한일 무장투쟁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러저러한 몇 가지 팩트상의 시비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런 무장투쟁과 관련한 컴플렉스가 오히려 가장 곤란한 거다. 한일 무장투쟁을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이런. 근데 이런 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쓸모있는 바보들 이 강의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르트르라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이러저러한 면모를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무장투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드골에 대해서 쌍욕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나치와 같은 사람이라고 욕도 하고 있었지만, 드골이 히틀러하고 싸울 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사르트르는 당시 이제 그러니까 나치 치하의 파리에서 연극 대본을 쓰고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끊임없이 폭력 이야기를 합니다. 반동들을 갖다가 경멸을 하고 압살을 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는 폭력이 불가피하다 이러면서 열렬한 폭력 선동, 폭력 주장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다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물 특유의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일 무장투쟁과 관련한, 만주 지역에서의 한일 무장투쟁과 관련한 평가,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꼭 한일 무장투쟁 이러면서 살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는 허위의식 컴플렉스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도 김일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김원봉을 높게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외교모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차에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기대를 하면서 당장은 어떻든가 간에 우리가 일본과 싸우는데 앞장서고 맞서면은 조선 독립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그것도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은 외교 모선이겠네요. 관동군이 절정기에는 과장된 표현도 있지만 200만 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동군이 소련을 쳐들어가려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히틀러하고 동서에서 그러니까 히틀러가 일본이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정도 아닙니까? 병력이 작았을 때도 관동군 병력 100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많았을 때 100명도 대단한 부대처럼 얘기를 하는 50명, 100명에, 사실 50명, 100명도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조직을 가지고 그게 동북 한일연군의 이름이었던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이었던 간에 이걸 가지고서 일본 무력을 깨뜨리고 무력으로 일본군을 쓰고 조선 독립을 어떻게 한다? 아니죠. 제가 무장투쟁을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그조차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명분을 쌓아서 나중에 광복군이 그렇듯이
그 광복군도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 노림수가 있었듯이 그런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지언정 무장투쟁 그 자체를 가지고 떠받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깊게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몰골의 약점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이런 행태들에 앞서서 그리고 또 넘어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 김일성의 무장투쟁, 김일성, 김성근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제가 그냥 그들에게 딱 돌려주는 얘기, 북한에 대해서 종북 좌파들에게 김일성 신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돌려주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든가 말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 게 그렇게 과장되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의식이고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이제 보다 이 하나가 많은 걸 설명을 해주겠죠. 이름이 진치천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김일성의 이제 중국식 발음 표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공당 출신인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이게 이 이름이 소련에 가서 그 안에서 그대로 쓰였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까지 김일세는 아닙니다. 표기가 요때 요 이제 처음으로 공식 수상에 등장했을 때 이제 캡틴 진치천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많은 걸 또 설명해주는 우화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아까 맥클레르 앞에 이 사진 너무 앞에 있었나요? 예, 여기에 맥클레르 등장을 하죠. 뭐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회고를 이제 회고를 하면서 맥클레르 정치 고문입니다. 그가 건전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무렵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뭐 당연하죠. 뭐 30대 중반 갔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소련에서 너무 오래 보냈고 주로 말상대가 다 중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소련에 있을 때는 다 러시아인들이고 뭐 더듬었다라고 하면 너무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안 쓰다 보면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아주 매끄럽게 구사했겠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티브 랭귀지였으니까 나중에는 쭉 다 살아났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게 별로 없었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 수준은 이승만 박정희를 상상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떨어지는 중학교까지가 최고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떠돌면서 배우는 건 공부가 제대로 됐을까요? 소련에 있으면서 공부가 조금 됐을까요? 그때 있으면서 NKVD 그러니까 KGB의 그 원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NKVD 그 비밀 경찰 조직에 소속돼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주장 전언도 있습니다. 훈련이 좀 됐을까요? 공부라는 게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학식 식견을 갖춘 공부를 시켰을까요? 했을까요? 예. 우리는 지도자 김일성을 무대에서 만들어내었다. 또 뭐 이때 이 당사자들의 전언입니다. 예. 진치첸이었습니다. 진치첸이라는 이름이 김일센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꽤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사진이죠. 아직 태극기입니다. 그죠? 예, 아직 태극기. 어색한 사진입니다. 뭐, 그죠? 참,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같이 이렇게 초상화 걸려가 있으면서 소련기도 걸려가 있는데 태극기. 근데 사실은 이것도 뒤에 태극기죠. 그죠? 그래서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아직 태극기입니다. 그죠? 예. 남북 통일되는 태극기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겠죠. 예. 김일성도 반대 안 하겠죠.
자, 이런 또 현실감을 갖지 않은 뜻에서 이런 또 사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요리집, 기생집일까요? 요리집일까요? 그냥 요리집이라고 하죠. 아무튼 접대, 예. 또 조마직 선생이 또 앉아 있어가지고 좀 풍광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잘 먹네요. 예, 이 김성주, 예, 장치첸입니다. 예, 예, 김치첸. 자, 다음에 이제 다 건너뛰어가지고, 뭐 이제 아까 저도 조금 말씀드렸던 북한의 이제 경제에 대한 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죠. 또 수풍댐 관련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했던가. 일본이 북한의 그 남겨놓은 그 소련 경제 이야기하면서 한번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이 수풍댐에서 발전기를 갖다가 사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만주 지역이 참 애매했던 게 45년 당시에도 아직 중국은 공산화는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지배권은 국민당이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고, 근데 만주 지역은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로 진주하고 이러면서 수풍댐 지역, 압록강 지역은 걸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반 국경이잖아요. 그죠? 그 수풍댐의 지역에 그 전리품이라고 간주를 하고 발전기를 갖다가 막 뜯어갑니다. 소련에서. 그죠? 그러니까 5개 뜯어갔다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소련이 콤비나트 만드는 데다가 중앙아시아 지역 그때 콤비나트 건설, 공장 콤비나트 건설 지역에다가 막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건설을 갖다가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됐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남은 발전기만을 돌려가지고 한반도 전체에 전기 공급을 다 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개 발전기 하나는 아니지만 전체 발전 용량은 세계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수풍 발전소가. 수풍 발전소 그대로 잘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굉장히 파괴적인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인프라는 상당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그러니까 그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어쨌든 간에 일본인 기술자들을 좀 붙들었다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있기도 하고, 뭐 뭘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 차라리 잘한 거죠. 아무튼 기반은 훨씬 나았다라는 거. 근데 남쪽에는 원래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 농업지대하고 공장 해봤자 이제 경공업, 명방지 이런 정도였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이랬습니다. 이런 산업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형제 무역이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약간은 어떤 거니까 이런 이제 저널한 표현인데, 사회주의 형제 무역, 공식적 용어는 물론 아닙니다만, 예. 50년대 60년대 초에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요 시기가 50년대 60년대 급속하게 회복을 하고, 6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한국 이제 상상하라면 60년대 초 요 시기가 4.19, 5.16의 진통, 60년대가 또 격렬한 어떤 거니까 또 진통기였지 않습니까? 60년대를 참 힘겹게 보냈죠. 박정희 대통령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는 거지만 야당은 정말 어지간히 또 말을 안 듣고 71년도에 모든 걸 갖다가 다 뒤엎고 백시키자 라는 어떤 그 김대중의 어떤 그런 주장이 이제 등장했었던 기억 날 겁니다. 대중경제론 들고 나오고 세종이 선군시대였다, 뭐 고속도로도 필요 없고 호남 정유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무명 300옷에 예, 산천지를 걸어 다녀도 예, 그게 성군의 시대 분배만 잘 되면 하던 대로 치달아가는. 그런데 이게 그 하나의 배후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북한이 이랬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소위 제3세계권 이런 나라들이 사회주의적인 모델을 갖다가 앞장 세우면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대던,
사회주의권들이 기세를 올리고 하던 때입니다. 근데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이겁니다. 사실상에 일단 원조입니다. 원조 규모. 원조일 때 무상으로 가득 차가 있죠. 차관이라고 하지만 주로 소리 주르륵 나오죠. 네. 보이시죠? 나중에 이제 자료는 또 다들 대강 봐도 쭉 무상 글자 이 보이시죠? 그럼 소련 주르륵 보이고 이제 체코 원래 공업 국가고 이랬습니다. 중국도 간간히 끼어드네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신용이 너무 없어요. 소련으로부터 원조는 꾸준히 받았는데 채무지불 연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종종 현물상환 조건으로 했다가 소련으로 받은 개발 차원을 꾸준히 빼어먹었다. 돈 때문에 서방으로부터도 차관을 이렇게 많이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이렇게 쭉 다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제1교포 그 조총룡 계열의 실업가들도 머리를 흔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북한하고는 비즈니스 못하겠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 계약의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 서방도 머리를 흔들고 누가하고는 못하겠다. 그래 되면서 나중에 이제 특히 70년대 들어가면서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묘한 시기죠. 70년대 중반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경제가 역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역체, 소련으로 가는 공업 수출이 정대되지만 북한의 제품 수출 능력이 정대돼서가 아니라 품질이 열악해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없는 북한 제품은 소련이 막 떠안아가지고 이거라도 이게 사회주의 형제 무역입니다. 무역이라는 방식에 가격으로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거는 낮은 가격으로 원료나 자재를 갖다가 덤핑 가격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헐값으로. 그냥 기름, 석유